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가볍게 마치 오랜 불만을 꺼내놓듯이 그 애가 좀 어떤지 알아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표정은 또 왜 그리 살아있는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머리가 따라오기도 전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3시간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어디서 이런 사람 구했나 몰라. 아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보다 배려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28배 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회사 동료였습니다.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아니, 다정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저는 열심히 맞추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 취향을 외웠고 집안일의 순서를 익혔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골랐습니다. 관계란 노력으로 쌓이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가 이내 피곤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그냥 넘기자.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후로도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밥을 짓고 인사를 드리고 웃는 얼굴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 뒤에 항상 짧은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잡을 수도 없는, 하지만 분명히 남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이 싱겁다는 말이었습니다. 빨래를 너무 일찍 걷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이 가지런하지 않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고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시더니 제가 손질하던 생선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저는 조용히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가르쳐 주시는 대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말해도 모르겠어. 손에 익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습관이 될 것이라는 걸. 간섭은 주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출하려고 옷을 입고 나오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입은 원피스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옷은 좀 그렇다.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런 걸 입고 다니면 남들이 뭘 하겠어.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원피스를 옷장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 입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옷 하나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말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지적이 단순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지만 시어머니는 상 앞에 앉아서도 제가 없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손님에게는 내내 음식 자랑을 하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다 하신 것처럼. 손님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저를 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우리 집 방식을 아직도 모르잖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말해줘야 알아. 그게 문제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몇 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중성이 더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은 칭찬이 집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간극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느끼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남편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표현이 좀 직접적이야. 악의는 없으신 거야. 그냥 맞추면서 지내. 악의는 없다. 그냥 맞추면 된다. 저는 그 말을 며칠 동안 되새겼습니다. 맞추면 달라질 거라고, 좀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노력이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이미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깍두기도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정성이 쌓이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제가 전날 밤 만들어 넣어둔 반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부조림과 나물 2가지였습니다. 혹시 다른 칸에 옮겨졌나 싶어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 반찬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버렸어. 냄새가 이상하더라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한창 이야기 중이셨습니다. 제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들어가 있어. 손님들 앞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에 굳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피함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알레르기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복숭아에 반응이 있었고 심하면 얼굴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결혼 초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상에 복숭아 샐러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복숭아는 못 먹어서요.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너무 유난 떨지 마. 남편은 제 눈치를 잠깐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그것이 유난인지 당연한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헷갈림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계단을 내려앉으셨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굳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밀었다고.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밀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억하신데 뭔가 닿은 느낌이 있었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보이는 흔들림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존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였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 집 딸이 원래 그래요. 행실이 단정치가 못해. 음탕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도 생겼다가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킨 거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 첫 해 초기에 유산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씻고 불을 껐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이 맞는 일인가? 참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가? 이 집에서 저는 끝내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방 안에서 되뇌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들을 지나 어느 아침에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럽다고 울어도 돌아오는 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느끼는 대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날짜, 장소, 발언 내용. 그것만 적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기록이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써야 한다는 사실이 이 상황이 그 정도라는 뜻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3월 4일. 주방. 넌 부족해. 이 집에 안 맞아. 남편 부재 중. 3월 9일. 거실. 손님 앞에서 들어가 있어. 이유 없음. 적고 나면 조금 달랐습니다. 사라질 것 같았던 말들이 형태를 갖췄습니다. 흘려보냈던 것들이 남았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계기는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복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여유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파일이 하나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인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성실한지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와 집안에서 넌 우리 집에 안 맞아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같은 하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제 사라지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확인한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는 남편에게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유독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와도 짧게만 대화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늦게 온 것인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그의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잠깐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뜬 사이였습니다. 저는 읽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드러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저는 울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픔보다 더 단단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메모, 사진. 그것들을 하나의 폴더에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단은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작아지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이었고 시어머니는 오전에 외출하셨습니다. 집안이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메모, 사진. 몇 주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아마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 있어. 응, 말해.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초는 집 안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향한 말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굳어졌습니다. 파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생이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게 언제야? 지난 몇 주 동안이야. 이것만이 아니야. 저는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발언이 적힌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끝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에게 보낸 메시지 화면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혀 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몰랐어. 알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야?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평소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거실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저와 남편을 보셨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느끼셨는지 잠깐 멈추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어머니 목소리예요. 저는 그 말만 했습니다. 감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끝까지 재생되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방에서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가를 하고 싶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저한테는 무리야. 당신이 선택해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며 제 마음을 유예시키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분가는 한 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늦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가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작았습니다. 이삿날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발언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래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춰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이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소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끓입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십니다. 아무도 제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음식에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틀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저는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